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 다니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정승의 얼굴 위로 검붉은 칼날이 스르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다니가 벌떡 일어났지요. 거기 서시오. 제발 멈춰요. 말발굽 소리가 뚝 끊겼답니다. 수백 명의 눈이 그 아이에게 쏠렸지요. 길가에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서 헉 숨 넘어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호위 무사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칼을 뽑았지요. 썩 물러서지 않으면 그 목을 베어버리겠다. 허나 다니는 고개를 번쩍 들어 가마를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무섭소. 근데 말 안 하면 나으리가 죽는다고요. 사흘 안에 그 목에 칼이 든다고요. 가마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저 계집을 잡아들여라. 사흘 뒤 세상이 뒤집혔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조선의 어느 외진 마을 변두리,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곳에 백정 막동의 집이 있었지요.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토담 오두막이었답니다. 담벼락엔 핏자국이 채 마르지 않았고 마당엔 늘 날카로운 쇳내가 감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치맛자락을 여미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정의 손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다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숨을 꾹 참았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지요. 숨을 들이쉬면 부정이 몸 안으로 스르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 그 집 아이는 얼마나 부정한 것이겠느냐고요. 15살에 다니는 아버지 옆에서 짐승의 내장을 씻고 뼈를 발랐지요. 손은 늘트고 갈라졌으며 얼굴엔 햇볕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다니를 보면 돌을 집어 들었고 어른들은 다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그 집을 향해 침을 뱉었지요. 다니는 그 침 소리에도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 들어온 소리라 빗소리처럼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으니까요. 허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지요. 어머니는 다니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걸어가면서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켜서도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걸었지요. 다니는 그 등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지요. 그 등이 얼마나 고닿는지 다니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답니다. 허나 다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그 위로 흐르는 무언가가 함께 보였답니다. 빛이라 하기엔 너무 희미하고 그림자라 하기엔 너무 선명한 그것. 다니는 그것을 운명의 길이라 불렀지요. 어떤 이의 얼굴 위로는 환한 핏줄기가 흘렀고 어떤 이의 얼굴 위로는 시퍼런 칼날이 서렸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아십니까? 다니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았지만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지요. 6살 때였답니다. 마을 이장의 얼굴 위로 검은 기운이 흐르는 것을 보고 다니가 조심하시라 말했더니 이장은 그 자리에서 다니의 뺨을 후려쳤지요. 백정년의 자식이 어른 앞에서 저주를 뱉는다며 벌컥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뒤로 다니는 입을 닫았지요.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다니야, 아버지 막동은 저녁마다 칼을 갈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답니다. 천한 것이 눈을 높이 두면 목이 달한다. 우리가 살 길은 고개 숙이고 칼이나 잘 다루는 것이야.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라. 다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지요. 서걱서걱, 서걱서걱 막동의 칼 가는 소리가 밤마다 오두막을 울렸답니다. 그 소리는 다니에게 자장가이기도 했고 경고이기도 했지요. 아버지의 손은 세상 누구의 손보다 능숙하게 칼을 다루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이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딱 한 번뿐이었답니다. 그날 막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딸의 머리를 한 번 쓸어내리고는 다시 칼을 들었답니다. 그러던 참에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다니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마을 한복판이 갑자기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졌지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길가로 뛰어나와 엎드렸어요. 관가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두드렸지요. 당대 최고의 세도가 김정승의 행차였답니다. 화려한 가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마을을 통과하고 있었지요. 가마 옆으로 호위 무사들이 늘어섰고 그 뒤로 하인들이 줄을 이었어요. 김정승은 가마 문을 살짝 열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50줄에 접어든 얼굴이었으나 두 눈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웠어요. 조정했어. 그의 눈 밖에 나면 다음 날 아침 관직이 날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짐작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땅에 이 말을 받고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용감한 사내도 입이 거친 아낙네도 이 순간만큼은 땅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숨을 죽였지요. 허나 다니는 달랐어요. 다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가마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정승의 미간 사이로 다니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지요. 시퍼렇다 못해 검붉은 칼날이 미간에서부터 목으로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그것은 다니가 아는 어떤 징조보다도 선명하고 서늘했으니까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죽음이었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천민이 정승의 목숨에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천한 것이 눈을 높이 두면 목이 달한다. 다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확인하자는 심정이었지요. 눈을 다시 떴을 때 그 기운은 더 짙어져 있었답니다. 사흘 아니었지요. 다니의 뼛속까지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허나 다니의 발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가마문이 열리는 순간 다니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정승의 얼굴 위로 검붉은 칼날이 스르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다니가 벌떡 일어났지요. 거기서요. 멈추라고요. 행렬이 일순간 멈췄답니다. 호위 무사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칼을 뽑았지요. 썩 물러서지 않으면 그 목을 베어버리겠다. 허나 다니는 고개를 번쩍 들어 가마를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무섭소. 근데 말 안 하면 나으리가 죽는다고요. 지금 나으리 얼굴 위로 칼날이 보인다고요. 사흘 안에 그 목에 칼이 든다고요.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길가에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서 헉 숨 넘어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가마 안에서 낮고 서늘한 음성이 흘러나왔지요. 저 계집을 잡아들여라. 다니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지요. 물동이는 쓰러진 채 물이 흙바닥을 뚝뚝 적시고 있었답니다. 포졸들이 다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다니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말들이 번졌지요. 저 백정년 이제 죽었구먼.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왔대. 아비가 잘못 가르친 거지 뭐. 다니의 귓가를 스치는 말들이었지요. 허나 다니의 눈 안에는 여전히 그 검붉은 칼날의 기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두려움보다 그 기운이 더 크게 느껴졌지요. 틀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다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 동안 다니는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였답니다. 제발 제 말이 맞기를, 제발 나으리께서 살아남으시기를. 다니가 끌려간 곳은 관아의 좁은 옥이었지요. 맨바닥에 집 한 줌 깔리지 않은 차디찬 돌 위였답니다. 쇠창살 너머로 횃불 하나가 벽을 핥고 있었고 어디선가 쥐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다니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두 손을 마주 잡았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지요. 그러더니 포졸 하나가 창살 앞에 서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정년이 감히 정승 나으리 앞을 막아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것이 다니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 포졸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을 보았기 때문이었답니다. 다행히 서늘한 기색은 없었지요. 다니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지요. 다니는 오간에서 눈을 감지 않았답니다. 창살 사이로 별이 보였지요. 별을 바라보며 다니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술에 취한 밤에 딱 한 번 말해준 적이 있었지요. 어머니는 이 눈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 취급을 받다가 고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답니다. 다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그래도 막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칼날의 기운은 다니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짙고 선명했으니까요. 못 본 척 했다면 평생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았을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별빛이 창살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답니다. 다니는 그 빛을 손바닥 위에 담으려는 듯 손을 펼쳤지요. 차가운 돌바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덜 추웠답니다. 사흘이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관아 안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승은 상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계집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짓거렸는지 알아봤느냐? 관아의 수령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백정 막동의 딸이라 하옵니다. 어미 없이 자란 계집으로 마을에서 천시받던 것이옵니다. 미친 소리를 짓거린 것이니 곤장 몇 대 치면 그만이겠사옵니다. 김정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 한 모금을 넘기고 나서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라 하였지. 수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감히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정승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목을 조여왔고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이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뭔가 낌새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의 감각이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허나 세도가의 체면에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요. 정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수영에게 나지막이 명했습니다. 그 계집 곤장은 치지 말고 그냥 가두어 두어라. 사흘 뒤를 보자 수령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정승은 이미 고개를 돌린 뒤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벌레 소리가 고요히 울고 있었습니다. 정승의 눈이 먼 곳을 향해 가늘어졌습니다. 다니는 그날 밤 오간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할 말을 했다는 홀가분함이랄까요. 6살 때 이정에게 뺨을 맞은 뒤로 처음으로 보이는 것을 입 밖에 낸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그것은 다니가 살면서 처음으로 한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살 사이로 새벽빛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다니는 눈을 감지 않은 채 그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아버지 막동이 관아 앞에 와 있었습니다. 흰 삼배 저고리 자락을 쥐어뜯으며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소인의 딸년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관아문을 지키던 포졸이 발끝으로 막동의 어깨를 툭 찼습니다. 돌아가, 수령 나으리 안 계시다. 막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더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막동의 귀에도 다 들렸을 것입니다. 허나 막동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면회가 허락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포졸이 다니를 관아 마당으로 잠시 끌어냈습니다. 막동이 고개를 들었을 때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막동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다시 내리깔았습니다.
마주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다니는 아버지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을 살폈습니다. 깊고 묵직한 슬픔의 빛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소녀는 괜찮습니다. 막동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어깨를 떨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가 다니에게는 어떤 말보다도 크게 들렸습니다. 포졸이 다니를 다시 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막동은 관아 마당 한쪽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니가 들어간 옥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막동은 사라졌습니다. 다니는 창살 사이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머니가 없어진 뒤로 혼자 이고 온 무게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다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허나 울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니는 옥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슬쩍슬쩍 살폈습니다. 포졸들이 교대할 때마다, 밥을 들여올 때마다, 안채에서 누군가 마당을 지날 때마다 다니는 조용히 그 기운을 보았습니다. 다들 평범한 기운들이었습니다. 걱정, 피곤함, 약간의 호기심. 다니를 향한 시선에는 얕은 경멸이 실려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미 익숙한 것이었지요. 해가 지고 이튿날 밤도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관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양에서 급파된 금부도사의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이 관아 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포졸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금부도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조정에서 영모가 발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모의 고리 한쪽에 김정승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함인지 사실인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김정승은 즉각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안채에 있던 김정승이 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에게 짧게 명했습니다. 그 계집을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다니가 끌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앞에 김정승 얼굴 위로 칼날의 기운은 여전히 서려 있었습니다. 허나 그 빛깔이 사흘 전보다 조금 옅어진 것도 보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승은 다니를 위해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뒤 칼이 들어온다 하였지. 그 칼을 피할 방도가 있느냐? 다니는 눈을 들어 김정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사옵니다. 허나 나으리께서 스스로 움직이셔야 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방도를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김정승은 한참을 다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살 백정의 딸이 두 눈을 흔들림 없이 치켜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일이었지요. 그 눈 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해보거라. 다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모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나으리 스스로 먼저 조정에 자수하고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으면 죄가 되고 달아나면 역적이 되지만 당당히 나서면 칼날이 방향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승의 눈썹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부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한양으로 가겠다. 국문을 피할 생각이 없으니 포박은 하지 않아도 좋다. 금부도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당에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김정승의 행렬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니는 관아 마당에 홀로 남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저 계집을 계속 가둬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빛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묘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제 손으로 건넨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행로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른 것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영모가 완전히 정리되었고 김정승은 결백이 밝혀져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국문을 자청한 것이 오히려 결백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도 함께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저 백정딸 말이 맞았단 말이여. 에이, 우연이겠지. 우연이긴 뭐가 우연이여. 사흘이라 했는데 딱 사흘 만에 뒤집혔잖아. 다니는 오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며 낯선 심부름꾼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였습니다. 포졸들이 허리를 굽히는 것을 보니 작은 인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심부름꾼은 수령에게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다니가 있는 옥으로 걸어왔습니다. 저 계집, 내보내거라. 포졸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나으리, 무슨 연유로? 김정승 나으리의 명이다. 당장 내보내.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니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심부름꾼이 다니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정의 딸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포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니 아가씨를 한양으로 모셔 오라는 정승 나으리의 명이옵니다. 다니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을 살폈습니다. 거짓의 빛깔은 없었습니다. 다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열흘 가까이 옥 안에 있었던 몸이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손으로 저고리 앞섭을 여미고 심부름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막동의 오두막 마당에 도착했을 때 막동은 여전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서걱서걱, 서걱서걱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가 들어서는 소리에 막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칼 가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을 다니는 다시 살폈습니다. 여전히 깊고 묵직한 슬픔이었습니다. 허나 그 슬픔 위로 이번에는 희미하게 따뜻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동은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거라. 다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놓고 심부름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생전 처음 오르는 말 위에서 다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딸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위에서 보이는 길은 평소에 걷던 흙길보다 훨씬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양은 다니가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쳤고 시전에는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졌고 큰 길 위로 말과 가마가 쉼 없이 오갔습니다. 다니는 넋을 잃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이 마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을에서는 대부분 짙은 회색빛이었는데 이곳에는 빛깔이 훨씬 다양했습니다. 환한 것도 있었고 어두운 것도 있었고 뒤엉켜 복잡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니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다니에게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를 뿐이었습니다. 다니가 백정의 딸이라는 것을. 그 순간만큼은 다니는 그냥 말을 타고 도성으로 들어오는 아가씨였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 있어도 되는 것, 그것이 이토록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말이 김정승의 사랑채 앞에 멈췄습니다. 다니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집신 바닥으로 한 양의 돌길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고 반듯한 길이었습니다. 김정승의 사랑채에 도착했을 때 정승은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무릎을 꿇자 정승은 책을 덮고 한참을 말없이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다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아뢰었을 뿐이옵니다. 나으리께서 스스로 나서신 것이옵니다. 정승이 낮게 웃었습니다. 다니가 그 사람을 만난 이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웃음 위로 흐르는 기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가마 안에서 내려다보던 서리빨 같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니는 그 변화를 조용히 눈에 담았습니다. 나는 그 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허나 그 전에 물어볼 것이 있다. 내 아비는 허락했느냐? 허락하셨사옵니다. 그렇다면 됐다. 정승은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는 너를 내 수양딸로 삼으려 한다. 천민의 딸이 내 수양딸이 되면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 허나 그 대신 내가 가진 눈을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느냐? 다니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수양딸,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 나라를 위해.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천한 것이 눈을 높이 두면 목이 달한다. 허나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작게 들렸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들어 정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은 사흘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칼날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정된 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다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짧았습니다. 허나 그 짧은 시간 안에 15해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다니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승의 수양딸이 된 다니에게는 방이 생기고 옷이 생겼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으나 깨끗한 옷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이 들어왔고 그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붙었습니다. 다니는 그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이었지요. 관상이라는 글자를 처음 써보던 날, 다니는 붓을 잠시 내려놓고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허나 다니가 보는 것은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관상이라 불러도 되는 것인지 다니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쉬운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승의 집 안채 여인들은 다니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딸이 하루아침에 정승의 수양딸이 되었다는 소문이 도성 안에 퍼지면서 다니를 향한 시선은 곱절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백정의 손으로 짐승 창자를 씻던 년이 이제 수양딸이 되었다지. 안채 마님의 시비가 빨래를 거두며 낮게 비웃었습니다. 다니의 귀에 다 들릴 만한 크기로. 다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비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을 슬쩍 보았습니다. 짙은 시기심 위로 옅은 불안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비웃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마당에서 글을 읽고 있으면 지나치는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승 나으리의 정실 부인은 다니와 한 밥상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상이 따로 들어오는 식이었지요. 다니는 처음 며칠은 그것이 서글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침을 맞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돌을 던지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다니는 밥상을 혼자 받으면서도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성 안에 다니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승 나으리를 살린 관상쟁이가 백정의 딸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허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급기야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신이 정승을 찾아와 다니를 보게 해달라 청했습니다. 아들의 혼사가 걸린 문제가 있다며 상대 집안의 관상을 살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승이 다니를 불렀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다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인은 운명의 길을 보옵니다. 허나 그 길이 좋고 나쁨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사옵니다. 잘못 쓰이면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사옵니다. 정승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끼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허나 다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그러하다면 내가 직접 방도를 정해라. 어떤 경우에 쓰고 어떤 경우에 쓰지 않을지. 다니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어른이 자신에게 스스로 정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다니가 스스로 원칙을 세운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부 대신들이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천민 출신의 계집이 감히 무엇을 정한다는 것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정승의 수양딸이 되었다 해도 피는 속이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담벼락 너머에서 흘러들었습니다. 다니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은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비웃음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지요. 다니는 밤마다 글을 읽고 아침마다 밥을 먹고 낮에는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스승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신분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물음에 답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소인이 백정의 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스승이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십니까? 글자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글자는 그냥 글자다. 다니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글자는 그냥 글자다. 그렇다면 사람도 그냥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승이 다니를 조용히 불러 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다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백정의 딸을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다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대궐의 기와지붕이 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궐에 들어가는 날 아침, 다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정승이 마련해준 옅은 하늘빛, 저고리와 짙은 쪽빛 치마였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다니가 생전 처음 걸쳐보는 옷감이었지요.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이 여전히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비단 소매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정승이 대궐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왕 앞에서는 눈을 함부로 들지 말거라.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내가 본 것을 함부로 먼저 발설하지 마라.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궐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가 처음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향나무와 오칠과 먹의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였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다르게 울리는 돌길이었습니다. 높은 지붕과 붉은 기둥이 겹겹이 이어졌고 그 사이로 내관과 궁녀들이 소리 없이 오갔습니다. 다니는 눈을 내리깔고
걸으면서도 지나치는 이들의 기운을 슬쩍슬쩍 살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환한 빛을 뿜는 이가 있었고 짙은 어둠을 두른 이도 있었습니다. 탐욕의 빛깔을 한 이가 있었고 두려움으로 뒤엉킨 이도 있었습니다. 대궐은 화려했으나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은 마을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편전 앞에 이르렀습니다. 내관이 나지막이 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사옵니다. 단이는 정승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단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은 용상에 앉아 단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와 깊은 눈매였습니다. 의관을 갖춰 입고 있었으나 그 눈 안에는 의관이 가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이는 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은 단이가 예상하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용상에 앉은 천하의 왕이었으나 그 얼굴 위에 드리운 것은 무겁고 짙은 고독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그 빛이 짙은 그늘에 짓눌려 제대로 뻗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장막 안에 갇힌 불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단이는 처음으로 낯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한 명에게서 오는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실처럼 뻗어온 어둠이 왕의 얼굴 위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김정승을 살렸다는 그 눈을 가졌다 하더구나. 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보이는 것을 아뢰었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짐의 얼굴도 보이느냐? 편전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승이 곁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단이는 잠시 입술을 모았습니다. 보이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단이는 왕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 고독의 빛깔, 그 눌린 불꽃, 그 수많은 곳에서 모여드는 어둠의 실들. 단이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얼굴 위에는 고독이 흐르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니오나 그 빛이 무언가에 짓눌려 뻗어나오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전하 한 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오라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이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방이라 함은 단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주변의 사람들이 옵니다. 전하를 향한 진심이 아니라 전하의 자리를 향한 마음들이 모여 전하의 빛을 가리고 있사옵니다. 편전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이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어찌하면 걷어낼 수 있겠느냐? 단이는 그 물음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질문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인은 관상을 보는 자이옵니다. 나라의 일은 소인이 감히 앓을 자리가 아니옵니다. 허나 한 가지만 여쭐 수 있다면 전하, 말해보거라. 소인이 살던 마을의 사람들 얼굴 위에는 늘 짙은 회색빛이 흘러싸옵니다. 허나 그 빛깔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과 체념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이면 관상이 되옵니다. 관상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오라 살아가는 날들이 새기는 것이옵니다. 왕이 눈을 떴습니다. 단이는 계속했습니다. 전하 주변의 어둠도 마찬가지이옵니다. 그 어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전하의 얼굴 위 그늘도 거칠 것이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은 명령으로 바꿀 수 없사옵니다. 단이의 목소리가 편전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왕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고 깊었습니다. 정승도 단이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전 밖에서 내관이 다급하게 들어섰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왕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작은 소리로 고했습니다. 다니에게까지 들릴 만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허나 다니는 그 내관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을 보았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빛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 안에 숨겨진 것, 다니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내관의 얼굴 위에는 두꺼운 거짓의 층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방금 전 다니가 왕에게 한 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전하 주변의 사람들, 전하의 빛을 가리는 어둠. 다니의 눈이 내관을 향해 멈췄습니다. 내관이 고개를 들다가 다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내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니의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듯했습니다. 왕이 내관에게 물러가라 명했습니다. 편전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이 지금 무언가를 보았구나. 다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느냐, 침묵하느냐, 이 선택이 다니의 운명을 또 한 번 바꿀 것이었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방금 들어온 내관의 얼굴 위에 거짓이 흐르고 있사옵니다. 그 거짓이 무엇인지는 소인이 알 수 없사옵니다. 허나 전하께 고하지 않으면 소인의 눈이 소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왕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전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승이 다니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니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내관은 조용히 문초를 받았습니다. 조정의 한 세력과 내통하여 왕의 동태를 흘리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하 주변의 어둠이 어디서 오는지 다니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승과 함께 대궐 밖을 나서는 다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잘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 위에서 거짓을 보았고 그것을 고했습니다. 허나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운명이 꺾였습니다. 정승이 걸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두려우냐? 다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옵니다. 허나 말하지 않았다면 더 두려웠을 것이옵니다. 다니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다니가 서야 할 자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허나 오늘 하루 다니는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집신 바닥으로 한양의 돌길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다니의 발은 비단신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그 발이 오늘 왕이 앉는 편전 앞을 밟았습니다. 그날 이후 다니를 바라보는 대궐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내관의 일이 조용히 처리되었음에도 소문은 새어나갔습니다. 백정의 딸이 대궐 안의 거짓을 꿰뚫어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다니를 멀리했습니다. 대궐 라인들 사이에서는 다니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꺼리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다니는 그것을 보고 한 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돌을 던지며 피했고 이곳에서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방식이 달라졌을 뿐 피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허나 왕은 달랐습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왕은 다시 다니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편전이 아니었습니다. 후원의 작은 정자였습니다. 내관도 궁녀도 없이 왕 혼자 정자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무릎을 꿇자 왕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오늘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묻겠다. 다니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왕이 한 사람으로서라고 말했습니다. 다니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정의 딸이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냥 두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연못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고이면 관상이 된다고. 그 말을 그날 밤 내내 생각했다. 다니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짐은 즉위한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아침마다 올라오는 상소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위한 것이고, 밤마다 들려오는 보고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력을 위한 것이다. 짐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왕이 신하를 믿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믿으면 이용당하니까. 왕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니는 그 목소리 안에서 오래된 피로를 들었습니다. 전하, 다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마을에서 살 때 마을 사람들은 소인을 짐승 취급했사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천한 것이 눈을 높이 두면 목이 달아난다 하셨습니다. 소인도 한동안 그 말을 믿었사옵니다. 왕이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소인은 깨달은 것이 있사옵니다. 사람들이 소인을 짐승 취급한 것은 소인이 짐승이어서가 아니었사옵니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사옵니다. 낯선 것, 다른 것,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옵니다. 두려움이 쌓이면 멸시가 되고 멸시가 굳으면 관상이 되옵니다. 왕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니는 계속했습니다. 전하 주변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이옵니다. 그들이 전하를 이용하려는 것은 전하가 약해서가 아니옵니다. 그들이 두려운 것이옵니다. 자리를 잃을까 두렵고 권세가 꺾일까 두렵고 전하의 뜻이 자신들의 것과 다를까 두려운 것이옵니다. 두려움을 걷어내지 않으면 소인이 아무리 관상을 보아도 전하의 얼굴 위 그늘은 거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정자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연못의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왕이 한참 만에 물었습니다. 두려움을 어찌 걷어내느냐? 다니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 하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도 아직 다 모르옵니다. 허나 소인이 아버지의 두려움을 이긴 것은 누군가 소인의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었사옵니다. 김정승 나으리께서 소인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기 때문이었사옵니다. 전하께서 먼저 들으시면 신하들의 두려움도 조금씩 녹을 것이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두려움 대신 용기를 꺼내는 법이니까요. 왕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못 위로 오리 한 마리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왕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구나. 다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니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 그것이 다니가 가진 것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무서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왕은 달라졌습니다. 조회에서 상소를 올리는 신하의 말을 끝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보다 내용에 귀를 기울였고 세력보다 뜻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신하들이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왕이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움을 숨기고 꾸미던 말들이 조금씩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성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니는 그것을 얼굴 위의 기운으로 느꼈습니다. 대궐을 드나드는 신하들의 얼굴 위에서 조금씩이지만 어둠의 빛깔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대궐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에 대한 소문이 도성 밖으로도 퍼졌습니다. 백정의 딸이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마을마을로 퍼지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다니의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니는 그 사실을 나중에 정승에게 들었습니다.
정승은 그 말을 전하면서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된다. 너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단이는 정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기대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옵니다. 보이는 것을 고하려 한 것이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든 소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감당하겠사옵니다. 정승은 한참 단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거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단이는 김정승의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단이는 정승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고향 마을에 다녀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승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단이를 배웅하면서 정승이 말했습니다. 갔다 오너라. 사람은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단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처음 한양으로 오던 길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허나 느낌은 달랐습니다. 처음 올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말 위에 앉는 것도 익숙했고 큰 길을 걷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들이 보였습니다. 단이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 침묵해야 하는 것을 조금씩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갈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단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단이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거니 바라보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승댁 수양딸이 왔다는 말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언니야. 왕 앞에서 관상 본 언니. 그 아이의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단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엄마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이는 그 엄마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엄마가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단이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마을에 도착한 단이는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서걱서걱, 서걱서걱. 그 소리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허나 단이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허나 그 슬픔 위로 이번에는 환한 빛이 넉넉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이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얼굴 위에서 처음 보는 빛깔이었습니다. 단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동은 칼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막동은 눈을 빠르게 껌뻑이다가 시선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단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막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덕이다. 그 짧은 말이 단이의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칼 말고 다른 것을 먼저 내려놓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당에 저녁볕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단이는 아버지 옆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 가는 소리가 조용히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과 같았지만 예전과 달리 들렸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더구나. 내 이야기를. 나쁜 말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달라지더라.
이장 며느리가 나한테 와서 칼을 사겠다고 했어. 항상 다른 마을 가서 사더니 다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의 입 끝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다니가 밥을 짓고 막동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니가 밥을 짓는 동안 막동은 칼을 갈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다니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막동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내 어미도 이 눈이 있었다. 다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허나 죽기 전에 그 눈 덕분에 행복했다고도 했다. 내가 태어날 때 보았다고. 너의 얼굴 위로 아주 밝은 빛이 흘렀다고.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니는 숟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방에서 밥을 먹었겠지요. 이 밥상 위에서 웃었겠지요. 이 창문 너머로 저 마당을 바라보았겠지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의 눈 안에, 아버지의 손끝에, 이 오두막의 흙벽 안에. 밥을 다 먹고 나서 다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다니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타고 길을 떠나온 다니는 마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노인들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이었고 저마다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다니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모든 얼굴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굽어진 것이 있어야 고든 것이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다니가 가진 눈은 운명을 미리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도성으로 향하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한양의 돌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저 멀리 대궐의 기와지붕이 저녁볕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정의 딸이 조선의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 하늘이 예전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가 달라진 것이었지요. 정승의 사랑채로 돌아온 다니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씩 돋아났습니다. 마을에서 옥 안에 갇혀 바라보던 바로 그 별들이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창살이 없었습니다. 다니는 창문을 열고 그 별빛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바람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게 걷던 그 등이 떠올랐습니다. 다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걷던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고개를 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도 이제 그 결심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면 관상이 바뀐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다니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편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늘어선 자리였습니다. 다니가 들어서자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호기심의 눈빛, 비웃음이 담긴 눈빛. 다니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짐을 보좌하여라. 내가 보는 것을 짐에게 고하고 짐의 곁에서 사람을 살펴라. 편전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천민의 딸을 조정 가까이 두겠다는 것에 불쾌함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소인은 아뢰었을 뿐이옵니다. 왕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편전하니 조용해졌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짙은 고독과 짓눌린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빛이 조금씩 뻗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소리 없이 가슴 안으로 웃었습니다. 관상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왕의 곁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했고, 때로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틀렸고, 때로는 맞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두막 마당에서 매일 칼을 갈았습니다. 칼은 쓸수록 달았지만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니가 가진 눈도 그러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넓어지고 틀리면 틀릴수록 더 정확해졌습니다. 다니에 대한 이야기가 도성을 넘어 조선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딸을 낳으면 다니처럼 키우겠다는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어떤 고을에서는 다니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 전하는 선비가 생겼습니다. 소문은 퍼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 그 핵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의 딸이 정승을 살리고 왕을 보좌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않은 용기 때문이었다는 것. 아버지 막동도 달라졌습니다. 딸이 떠난 뒤 한동안 오두막에 혼자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칼을 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평생 외면받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막동은 칼을 갈았습니다. 서걱서걱, 서걱서걱. 그 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소리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외면하던 소리가 어느새 익숙하고 안정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짙은 슬픔 위로 흐르던 회색빛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빛깔이었습니다. 허나 다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도성 안의 봄날이었습니다. 다니는 정승의 사랑채 마당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담벼락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꽃이 피 바람에 날려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니는 그 꽃잎을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비단 소매 안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짐승 창자를 씻었습니다. 이 손으로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이 손으로 처음 글을 썼습니다. 이 손으로 정승 나으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손으로 왕 앞에서 진실을 아뢰었습니다. 이 손이 지금 봄볕 아래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손이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손바닥을 벗어났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다니는 그 꽃잎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백정의 딸이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두렵지 않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천한 것이 눈을 높이 두면 목이 달한다. 다니는 눈을 높이 두었습니다. 목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상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다니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다고. 두려움으로 굳은 마음도, 탐욕으로 일그러진 마음도, 슬픔으로 텅 빈 마음도 그 여인의 눈앞에서는 숨을 수 없었다고.
허나 그 여인이 가진 가장 큰 것은 따로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었습니다. 칼끝에서 피어난 황금빛 관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의 하늘 아래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떤 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행복했습니까?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말해야 할 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듣는 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의 이야기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다니가 늙어서도, 다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퍼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지만 처음 다니가 가마 앞에 서던 그 장면만큼은 어느 이야기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멈추시옵소서. 백정의 딸이 정승의 행차 앞에 서던 그 순간, 두려움보다 보이는 것이 더 컸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이야기의 처음이었고 그 순간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눈을 높이 두면 목이 달아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는 한,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칼끝에서 피어난 황금 관상. 오늘 들려드린 칼끝에서 피어난 황금 관상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하늘이 내린 제주도 땅에 묻히면 빛을 잃지만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 법이지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습니다. 다니는 타고난 눈보다 그 눈을 세상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이 더 빛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두려움 대신 용기를 꺼내는 법이니까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슈로냐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